자, 반갑습니다. 한국사입니다. 원래 이번 파트까지는 1학기에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거리두기 조치가 4단계가 되고 전면적인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번 파트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울 파트는 29강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한국사 속의 세계사. 제가 수업을 계획할 때 교과서보다는 조금 많은 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2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할 때는 교과서 정도의 내용만 해도 됩니다. 제가 추가로 첨부하는 키워드와 개념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키워드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세계사 파트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어요.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전쟁 후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가 되고 베르사유 조약 등등 패전국과 개별적으로 조약이 체결되면서 베르사유 체제가 들어섭니다. 이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하고 베르사유 조약에 도장을 찍고 국제 연맹이 창설되면서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는 더 이상 전쟁을 막자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막지 못했죠.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 기본적인 배경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베르사유 체제에서 가장 징벌적으로 짓밟힌 게 누구냐? 독일이에요, 독일.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독일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건 맞지만은 우리가 전쟁에 졌는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우리가 도대체 경제가 곱창날 정도로 우리가 잘못을 했냐? 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게 독일을 짓밟았다는 점에서요. 즉 전쟁 후의 시스템은 완전하지가 못했어요. 전쟁을 막는다고 했지만은 국제연맹의 강제력은 없고 그 내부에서의 불신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등장했나 볼게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배경은 바로 대공황입니다. 예. 공황이라 한다면 일반적인 경제 위기를 공황이라고 하는데 대가 붙었어요. 그레이트가 붙었습니다. 그 말은 엄청 심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말한다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막대한 피해를 봤어요. 그 전까지의 1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강대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력이 내려갑니다. 반면에 전쟁이 끝나고 누구의 세력이 확대되냐?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국토가 짓밟히지 않았고요. 전쟁터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자원과 인적 그런 것들은 남아 있어요. 비록 전쟁에 참여해서 군인들이 피해를 받았지만은 본국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전쟁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심지어 전쟁 물자를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이윽고 강대국으로 떠올라서 20년대는 미국이 어마어마한 호황기를 겪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 호황기예요. 경제 호황은 뭐가 따르냐? 버블이 낍니다.
마치 일본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경제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거품이 꼈고 요게 와르르 무너져서 나온 게 IMF. 일본도 80년대 끝발 좋았지만은 90년대 넘어가면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 위기가 등장했어요. 미국도 호황을 겪었지만은 이 호황 속에는 잠재되어 있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 거품이 계속 끼는 겁니다.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이게 실질적인 상승이 아닌 거품이 끼어 있는 상승이었고, 거품이 하나 둘씩 꺼지면서 요게 와르르 경제가, 주가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할 때는 사전 징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미국의 뉴욕 증권 거래소, 여기를 다른 말로 월스트리트라 그래요. 월스트리트. 물론 키워드는 아니에요. 10월 달에 1929년 10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말 그대로 대폭락을 합니다. 뭐 장난이 아니에요. 당시의 기록 보면은 뭐 주식 투자한 사람과 무슨 그런 사람들이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막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면서 개판입니다. 이게 바로 대공황의 시작이에요. 이러면서 이 미국이 당시의 강대국으로서 이 전 세계의,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저 나라의 경제 위기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스에서 등장한 경제 위기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친 바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요. 여튼 이 대공황의 프로세스는 이러해요. 주가가 말 그대로 떡락을 합니다.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파산을 해요. 당연히 구조조정이나 대량 실업, 회사가 망했으니까 당연히 실업자가 나옵니다. 대량 실업이 되고, 실업자가 돈이 뭐가 있겠어요? 돈을 안 씁니다. 소비가 줄어들어요. 소비가 줄니까 소비가 줄면서 이제 생산은 그대로 있는데 소비가 줄어들면서 생산용 과잉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오고, 이게 무한적인 반복이에요. 대공황의 프로세스입니다. 물론 여기가 정확하게 이거대로 흘러가잖아요. 저도 사실 전공이 경제는 아닌지라 대공황의 원인이 무엇이냐,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대공황이 왜 발생했냐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실업자가 발생하고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이 파산하고 이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냐, 대공황 이후 3년 동안 미국의 주식가 총액이 89%가 날아갑니다. 100%가 일반적인 거잖아요. 89% 날아갔어요. 11%만 남은 겁니다. 말 그대로 주식이 반토막도 아니고 완전히 저 심해로 내려가서 반가워 생선미역 이러고 있는 겁니다. 개판이에요. 이 대공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당연히 각 국의 정부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대표적인 노력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칩니다. 요거는 지금까지도 종종 쓰이는 표현이 뭐 새로운 뉴딜 이러면서 한국형 뉴딜 이러면서 종종 나오기도 했습니다. 뉴딜 정책은 말 그대로 새로운 방법입니다. 경제 정책을 전환했어요. 기존까지는 작은 정부 시스템, 좀 어려워지는데 뭐 통합사회에서도 배울까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 작은 정부가 경제에 관여하지 않고 알아서 잘 움직여라 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바뀌는 겁니다. 뭐 각종 정부가 공사를 해요. 고속도로, 댐, 이런 사회 간접 자본, 이거 SOC라고 하는데, 이
사회 간접 자본들을 만듭니다. 이거는 나라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 사회 간접 자본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뭘 촉진할 수 있냐? 여기에 실업자들이 노동자로 고용되면서 그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게 돼요. 그럼 그들의 소비력이 올라가면서 이제 과잉 생산의 끝을 끊을 수 있고 이 흐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실업자를 구제하면서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최저임금제와 같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미국의 뉴딜 정책이에요. 요건 키워드입니다. 미국은 원체 거대한 나라여서 내수시장과 자원이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내수시장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얘들은 뭔 장점이 있냐? 제국주의 시대에 원체 벌어놓은 식민지가 많아요. 영국과 프랑스는 공통적으로 블록 경제를 합니다. 영국과 그 식민지, 프랑스와 그 식민지 끼리 묶어서 다른 나라의 상품에는 관세를 엄청 때리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형태로 블록 경제를 결성해요. 영국은 파운드화를 쓰고 프랑스는 프랑화를 써가지고 파운드 블록, 프랑 블록이라고 해요. 즉 내수 시장이 충분한 경우는 이렇게 해결하고 식민지가 많은 국가는 블록으로 해결을 해요. 어느 정도 해결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수 시장도 없고 식민지도 없는 그런 국가들은 대공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기에서 세계대전의 불씨가 남아있는 겁니다. 다음 2차 대전의 다른 배경은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는 뭐냐?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찍어 누르고 개인의 자유가 급한 게 아니라 국가의 이익이 먼저다. 하나는 전부를 위해, 이런 느낌이에요. 모든 것은 국가를 위해. 그런 식으로 국가 중심으로, 집단 중심으로, 사회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개개인의 자유는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것이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의 반대말을 표현하면 자유주의가겠네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는데 전체주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런 앞서 말한 대공황과 같은 경제 위기를 통해서 불만이 쌓이고 이 불만을 이제 전체주의가 가라앉히는 겁니다. 자, 특이한 거는 이탈리아는 대공황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요게 세계사 과목에서는 상당히 킬링 파트인데 우리는 한국사니까 그냥 설명만 할게요. 이탈리아는 왜 전체주의가 등장했냐? 얘들은 1차 대전 때 원래 독일이랑 같은 편이었는데 삼국 동맹이었는데 얘들이 보니까 영국의 조건이 괜찮네? 통수 후려갈기고 영국 편에서 싸웁니다. 승전국이 됐어요. 이탈리아는 승전국이 되었지만은 얻은 게 없습니다. 식민지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영토가 확대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에요. 전쟁에 기껏 싸워서 이겼는데 얻은 게 없습니다. 당연히 내부에서 불만이 생겨요. 이 불만을 가려운 데를 긁어준 게 바로 무솔리니의 파시스당입니다. 이들은 과거 로마 제국의 영광이여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당시의 약소국, 이탈리아가 유럽 내에서는 약소국에 속해요. 당시에 뭔가 완전한 열강,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내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민중들, 대중들, 국민들의 불만을 긁어주면서 이탈리아 애들의 자긍심을 심어준다고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무솔리니의 파시스당입니다. 전체주의의 거의 시작격이에요. 그래서 보통 전체주의자들을 파시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따온 셈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어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와중에 너무 어려우니까 적당히 넘어갑시다. 다음 독일입니다. 독일은 베르사유 체제로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받았지만은 나름대로 독일이 기본적으로 갖춰놓은 인프라가 있어가지고 배상금을 꾸역꾸역 갚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열심히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배상금 꾸역꾸역 갚아가면서 노력하고 있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누가 덮치냐? 대공황이 덮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거의 뭐 막 몇천억 마르크 이런 식으로 빵 한 조각이 막 3천억 마르크 이런 식으로 수레에다가 돈을 한가득 실어서 끌고 가가지고 뭘 사오냐? 감자 2개 이런 식이에요. 차라리 돈으로 난로에 불을 떼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니까 당연히 독일 사람들의 불만이 막 급증을 하고 사회 혼란이 발생해요. 이 틈을 타서 등장한 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나치당을 결성을 해서 당시에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좌절감에 빠져있는 독일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줘요. 야, 독일 애들아, 우리는 전쟁에 지지 않았다. 우리는 왜 졌냐? 다 바로 독일 안에 있는 유대인 놈들이 우리를 지게 했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그러면서 독일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등장을 해요. 그게 히틀러의 나치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 지난 수업 시간에 얼핏 언급을 했어요. 1차 대전 이후에 경제 호황을 겪었지만은 20년대에 넘어가면서 점점 불황에 빠지고 대공황이 덮치면서 일본도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폭동이 발생하고 사회 불안에 빠지자 군인들이 강경파들이 침략을 마음대로 자행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행정부가 있잖아요. 일본의 행정부,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액션을 취할 때는 행정부에서 지시를 하는데 행정부고 나발이고 군대가 멋대로 움직여서 만주를 점령합니다. 만주 지역을 지배하는 군벌을 기차체로 폭탄으로 날려버린 다음에 만주를 마음대로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만주를 일본이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꼭두각시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세워요. 이따 나옵니다. 여튼 만주 사변은 아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도 아시면 좋은 거는 만주 사변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살짝 변화합니다. 요거는 2학기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군부 강경파와 우익 세력들이 점점 입에 힘이 커지면서 얘들이 막 수상을 총리를 막 총으로 쏘아 죽이고 행정부의 관리들 막 장관들 총리 다 막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암살과 쿠데타 이런 게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행정부를 사실상 군대가 장악을 한 거예요. 이거를 군국주의라고 합니다. 일본은 군국주의예요. 자,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다. 일본은 군부에 의한 군국주의. 이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에 공통점이 있어요. 식민지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대공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에요. 있어도 얘들로는 대공황의 타개가 불가능합니다. 내수시장도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침략을 통해서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막 이탈리아는 막 에티오피아 점령하고 막 일본은 나중에 보겠지만 동남아시아 치고 이러면서 침략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세 국가들은 서로 모여서 방공협정을 체결해요. 방공협정은 뭐냐? 공산주의를 방어하자는 겁니다. 전체주의는 어려워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전체주의는 사회주의를 매우 싫어해요. 왜인지는 묻지 마세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여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 세 국가를 추축국이라고 그래요. 뭐 악의 축이래 가지고 추축국이라고 하는데 여튼간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한 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과서보다는 양이 많아요. 그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대전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냐? 시작은 유럽입니다. 히틀러가 아까 말했잖아요. 침략을 점점 이어갑니다. 먼저 게르만족의 연합을 꾀하면서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이웃 국가인 체코도 마음대로 병합을 해버려요. 영국과 프랑스는 더 이상의 전쟁이 싫어가지고 히틀러가 체코를 먹는 거를 방관합니다. 야 히틀러야, 체코 가져가라. 대신 너는 체코까지만 먹어라 라고 영국과 프랑스가 최후 통첩을 해요. 너는 체코까지만 가라 라고 했는데 히틀러는 여기에서 멈출 생각이 없어요. 히틀러는 장차 나중에 독일이 전쟁을 할 때 1차 대전처럼 소련과 러시아와 프랑스 양면에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히틀러는 그래서 액션을 취하기에 앞서가지고 소련과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요게 아까 말했잖아요. 전체주의는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싫어한다고요. 하지만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불가침을 맺은 겁니다. 침략을 위해서. 이 과정에서 어떤 미략이 오가냐? 폴란드를 나눠 먹자 라고 해서 독일이 폴란드를 전격적으로 침공하면서 여기부터 2차 대전이 시작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를 먹었어? 이건 못 참지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프랑스는 독일이 점점 히틀러가 계속 군대를 무장하고 힘을 얻자 나름대로 경계를 했어요. 프랑스는 독일과 싸울 때 야 우리가 1차 대전처럼 잘 막으면 되겠다 라고 해서 접경 지역에다가 요새를 세워요. 요 요새를 마지노선이라고 그래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마지노선. 이러면은 야 독일 애들이 올 때 이 요새에서 막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정말 그 비행기와 전차를 이용한 빠른 진격으로 국경으로 안 가고 네덜란드랑 벨기에를 찍어가지고 뒤로 백도어를 돌아요. 여기서 막아야지 이러고 있던 프랑스가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 강대국이었던 프랑스가 제대로 저항도 변변치 않게 못하면서 점령당하고 이러니까 프랑스가 점령당해요. 유럽에서는 남은 나라가 영국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독일이 막 발칸반도로 확대하고 북부에 노르웨이 먹고 덴마크 먹고 이러면서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을 거의 사실상 장악을 하고 아프리카를 통해서 중동으로까지 진출을 꾀해요.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확장합니다. 히틀러가.
그러자 히틀러가 욕심이 생겨요. 이쯤 되면은 야 전쟁 사이즈 끝났는데 저 공산주의 놈 새끼들을 조져야겠다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한 다음에 소련을 공격합니다. 요게 히틀러한테는 악수였어요. 히틀러는 소련을 매우 얕봤습니다. 실제로 소련이 초반에 제대로 못 싸워요.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하염없이 밀리면서 모스크바 앞까지 거의 갑니다. 막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다가 뭐가 오냐? 러시아의 겨울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추위에 독일의 전차들이 막 잘 가다가 멈추고 병사들이 얼어 죽고 이러면서 진격이 멈추고 추위를 틈타서 전쟁 준비를 마친 소련이 반격을 가하면서 좀 전쟁이 꼬이는 겁니다. 여기에 중간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면서 독일도 미국한테 선전포고를 때립니다. 이러면서 미국이 유럽에 끼어들어요. 미국이 유럽 전선에 끼어들고 소련이 공세를 하면서 점점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자주 나오는 노르망디,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병에 상륙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유럽을 점점 탈환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를 탈환하고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점점 독일로 진격을 하면서 히틀러가 자살해서 결국 독일이 끝이 납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뭐 폴란드 침공이나 독소 불가침 조약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노르망디나 전격전 이런 개념은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흘려 들으세요. 다음 이제는 아시아입니다. 일본은 군국주의, 군부 강경파가 침략을 이어가요. 만주사변 1931에 일으키고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세운 다음에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중국을 침략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일본이 야 중국 놈의 자식들이 허접이니까 우리가 털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청일 전쟁 승리했잖아. 중국 별거 없다 라고 갔는데 중국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병사가 막 100만 단위예요. 그런데 거대한 중국 땅에 일본이 야 신난다 들어왔는데 이 거대한 바다에 기름 몇 덩어리처럼 일본 애들이 들어온 건 좋은데 고립이 돼요. 야 신난다 와가지고 어느새 둘러싸이는 겁니다. 이 중국이란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기에는 일본의 역량이 딸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일본이 가진 물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전쟁은 빨리 끝내야 장땡인데 빨리 끝내지 못하니까 돈이 계속 나가요.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어디에서 채우냐? 바로 동남아시아를 침략합니다. 당시의 동남아시아는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일본이 갑자기 야 우리 발전된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을 필두로 아시아 지역들이 하나로 뭉쳐서 서양과 싸우자 이런 식의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면서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침략해요.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침략을 이어갑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원이에요. 인도네시아 지역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석유와 고무가 나옵니다. 석유와 고무는 당시에 매우 중요한, 지금도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전쟁 물자예요. 이러면서 동남아시아 침략합니다. 어이가 없는 겁니다. 식민 지배를 겪는 건 안 좋은 건데
이거를 해방하기 위해서 침략해서 얘들이 지배를 해요.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지배할 때 얘들 상당히 또라이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인도네시아의 어르신 할아버지가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를 외우고 있어요. 왜 외우고 있냐? 당시에 일본 병사들이 동남아시아 사람한테 막 인도네시아 사람한테 기미가요를 외우게 시키고 못 외우면 죽여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안 되는 일본어로 기미가요를 외운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침략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학살입니까? 여튼간에 이렇게 일본이 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침략을 하자 미국이 야 너네 이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침략을 자행할 때는 우리가 너네한테 물자를 팔지 않겠다. 마치 지금 북한을 제재하듯이 미국과 영국과 다른 국가들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수출길을 막아버려요. 일본을 향해서 물자가 오는 루트를 막아버립니다. 뭐 석유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럼 일본이 당황합니다. 이 전쟁을 수행할 때 필요한 물자가 안 오니까 당황한 일본이 안 되겠다. 우리가 미국 놈들의 뺨을 후려갈겨가지고 미국이 우리의 위대함을 알고 우리랑 협상을 하게 관심을 끌어보자 라고 하면서 미국의 따귀를 갈기는 게 그게 진주만 공습입니다. 하와이의 해군 기지였던 진주만을 선전포고 없이 얘들은 선전포고를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음대로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진주만에 있던 미국 함대를 거의 작살낸 일본이 초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우세를 해요. 막 동남아시아 거의 태평양 전체를 다 먹을 것처럼 거의 호주 앞까지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합니다. 하지만 영화로도 나왔던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제 일본의 항공모함을 작살을 내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이전까지는 진주만 공습 전까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주만 공습으로 잠자는 사자의 호터를 뺀 겁니다. 미국이 깨어나면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이 전쟁을 위해서 돌아가요. 세탁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탱크를 만들고 냉장고를 만드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비행기를 만들고 한 달에 항공모함을 한 대씩 만들어요. 비록 좀 퀄리티는 안 좋지만 그 정도로 미국이 모든 역량을 전쟁에 쏟아부으면서 일본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기 위해서 가랑이를 머리까지 찢어도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원체 자본주의가 공업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밀립니다. 필리핀 작살내고 오키나와도 작살내면서 점점 이제 일본 본토를 향해 뛰어들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포츠담 회담에서 연합국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해라 요구해요. 너네 따지지 말고 졌으니까 항복해라. 하지만 일본은 항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싸우겠다. 무시해버립니다. 일본이 히틀러라는 원체 또라이가 있어서 그렇지 일본도 정말 알아주는 또라이들이에요. 얘들 있잖아. 가미카제. 비행기에다 조종사를 태워가지고 함선에 꼬라 박아요. 자살 특공 이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얘들은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오키나와 때는 오키나와 당시 사람들한테 폭탄을 쥐어준 다음에 들이밀어버려요. 그래서 애를 구하면은 터지고 이런 식으로 총알바지로 오키나와 사람들 내세우고 막 뒤에서 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마태야 간 게 일본이에요. 당시의 일본. 그러니까 당시 연합국이 미국이 오키나와를 점령할 때 일본이 원체 또라이라 가지고 많은 피해를 받아요. 이러니까 얘들이 하는 소리가 1억 총옥세예요. 1억 총옥세.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다. 1억 명이
다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 웃기는 거는 1억에 조선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들이 뭔데? 여튼간에 이러니까 미국이 야 이거 본토를 공격하자니 얘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다. 얘는 또라이니까 안 되겠다. 얘들한테 장엄한 폭탄의 위대함을 알려주자.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당시에 제작된 원자 폭탄을 투하합니다. 따끈따끈한 최신 무기를 투하해서 일본에게 더 이상 저항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려줘요. 여기에 더해서 가만히 간만 보고 있던 소련이 만주를 향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러자 일본이 더 이상 못 버티고 항복을 하는 겁니다.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어디 보자. 대동아 공영권 일본의 침략 과정은 나중에 제가 2학기 때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 침략 과정에서 일제의 통치 방식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미드웨이는 교과서에 없어요. 대동아 공영권 이런 개념, 진주만 침공, 그리고 원자 폭탄이 투하됐다 이런 것들은 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이 길어지네요. 자, 전쟁의 결과입니다. 전쟁은 정말 2차 대전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안겨줍니다. 공식적인 집계로 6천만 명 가량이 사망해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 집계는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또한 이 전체주의의 광기는 인종학살이라던가 각종 전쟁 범죄를 가져옵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이 731 부대로 생체 실험을 한 거. 조선 사람,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 이런 전쟁 포로를 데리고 생체 실험을 벌이고, 또한 당시 중국을 침략하면서 난징, 이게 어마어마한 대도시인데 난징을 침략하면서 30만 명 이상을 죽여버리는 대학살을 펼치고 이런 식의 비인도적 전쟁 범죄가 자행됩니다. 또한 사회의 그 질서를 바꿀 대량 살상 무기 원자 폭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 서유럽 국가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겪으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강대국으로서 입김을 내밀지 못하고 전쟁의 결과 떠오른 양대 산맥,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 의해서 전 세계의 질서가 구축되는 냉전 체계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학살들은 거기 교과서에 있으니까 잘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좀 설명이 그냥 좀 두서없이 길은 느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교과서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2학기에는 일본의 30년대의 통치 방식, 전시 동원 체제와 병참 기지화 정책을 만나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